오늘 알아볼 것은 인터넷의 역광광 열전입니다. 인증 없이 주댕이만 터는 놈들이 천지 빼까리인 인터넷이라지만 개 중에는 진짜 힘숨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힘숨찐을 못 알아봤다가 영혼까지 털린 사람들. 자, 인터넷에서 벌어졌던 여러 역광광 사건들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가벼운 거부터 시작합시다. 아무리 요즘 공부 말고도 다른 길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명문대 뭐 서연고 서성원 나왔다 라고 하면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건 사실이죠. 막 유명인들까지 학력 위조하다 걸려서 줄초성 나기도 했고 그만큼 고학력 이꼬르 가오라는 건데 내 옆에서 놀고 있던 병신 1위 알고 보니 고학력 그 중에서도 천의 천 클래스라 주장하면 여러분들은 믿을 것 같으신가요? 자, 첫 번째 사건은 서울대 법대의 역광광 사건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와겔은 2000년대 중후반을 주름 잡던 가장 원초적인 비용신스러움을 지향하는 커뮤니티였는데요. 이곳의 주된 분위기는 나도 병신 너도 병신 우리 모두 병신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커뮤니티가 이런 분위기일 텐데 그것의 시초격이라 할 수 있는 곳인 거죠. 아무튼 평소같이 서로를 골려먹으며 노는 평화롭던 어느 날 또 어디선가 박터지게 싸우는 소리에 다른 유저들의 어그로가 끌립니다. 이 씨발 새끼야 인증 까라고. 네가 설법이면 내 야추 잘라서 유니세프에 기증한다. 정황상 유저 A가 너 서울대 법대다림 쿡쿡 하며 어그로를 끌었고 유저 B가 죽었다 깨라도 못 믿겠다 인증 까불하며 이니시를 건 거죠. 무려 자기 야추까지 판도드로 들이밀면서. 근데 아무리 뭐 자신 있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제2의 생명까지 걸어버리냐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이곳의 주된 분위기가 나도 병신 너도 병신 우리 모두 병신이라 하루가 멀다 하고 병신짓 하는 모습을 봐왔는데 네가 설법이라고? 아니 인서울이라 해도 믿을까 말까 한 판국의 서울대 그것도 법대라고? 쿠라도 정도 것이지 뭐 이런 마인드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유저 B가 노받고 이니시를 걸어버리자 유저 A도 좋다 네 작은 친구한테 미리 인사해 놔라 이제 뭐 잘나다가 유니세프에 바쳐야 하니까 라고 응수하며 인증을 준비합니다. 유저 B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진짜 서울대 법대면 평생 A의 노예가 되겠다며 판돈을 더욱 올려버렸죠. 자, 이제 B의 생각대로라면 슬슬 A는 꼬리를 밀고 잠수를 타야 되거든요. 근데 A는 당장이라도 인증을 할 것 마냥 글을 계속 쓰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야, 서울대 법정사급 아니면 인정 안 한다. 근데 야추는 좀 봐주면 안 되냐? 상황이 예상과 달리 흘러가자 갑자기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잠시 후 올라온 글에는 그 이름도 찬란한 서울대 합격증 당연히 법과 대학으로다가 지켜보는 이들은 전설의 에피소드 탄생에 아주 떼굴떼굴 구르며 웃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 말이죠. 헐, 역시 고니 선생님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죠. 제대로 역광광 당했으니 남은 건 이제 뭐겠어요. 잘라 이 새끼야.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 귀여운 후배가 실수한 셈 쳐주세요. 저 와겔 계속 하고 싶음. 유저 B의 간곡한 부탁을 이기지 못한 A는 마지못해 거세형에 비해 한참 너그러운 형벌을 준비합니다. 겨털 깎고 2시까지 인증해라. 사실 이것도 굉장히 치욕스러운 형벌이긴 하지만 뭐 지금 겨털이 문제입니까? 시명이랑 친구 먹을 위기였는데 겨털은 자르면 다시 자라기라도 하지. 응, 우리 집에 바리깡 있뜸. 그리고 잠시 후 유저 B는 맨들해진 겨드랑이 사진과 함께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유저 A 그리고 지켜보는 이들에게 사과를 했죠.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사실 유저 B도 고대생이었습니다. 진짜 세계강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와겔에서 벌어진 설법의 역광광 사건은 아직도 스샷이 보존되어 전해지고 있고 훗날 병신들밖에 없는 줄 알았던 와겔의 인싸들은 물론 이런 고학력자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에 좋은 근거가 되어 와우의 보스 킬제덴의 별칭을 딴 김한자라는 드립이 만들어지는데 일조하게됩니다. 해킹하면 어떤 게 먼저 생각나시나요? 뭐 대충 손 비비며 자자 선수 입장 하고 경쾌하게 키보드 두들기다가 어쭈 이것 봐라 하며 간 좀 보다가 마지막에 엔터 경쾌하게 오케이 걸려들었어 요런 이미지. 근데 실제로는 악랄한 양반들이겠죠. 당연히 중딩한테 전광판도 설리는 마당에. 아무튼 이런 해커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업체들이 있을 테고 이 업체들도 자신들의 보안이 탄탄한지 알아보고 홍보도 하고 싶을 거란 말이야. 해에서 벌어진 사건이 뭐다? 자,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코드소프트 해킹 사건입니다. 2009년 3월 16일 코드소프트란 회사에서 새로운 암호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름부터가 존나 암호야. 다국어 텍스트 문자열 암호화를 위한 대치킹 다국어 텍스트 문자열 암호화를 위한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 보안 방법에 의한 암호. 새로이 특허까지 발아낸 기술인 터라 사측에서도 자신이 있었고 때문에 홍보로 톡톡히 할 겸 거대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 암호를 한번 해킹해서 털어보시죠. 해킹 성공 시 지급하는 금액은 무려 1000만원 3개월 드립니다. 천천히 풀어보십시오.
머리 잘 썼어. 1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 걸려있지만 그 큰 금액 덕분에 어그로가 제대로 끌려 입소문까지 나는 홍보 효과를 누렸고, 게다가 이번에 새로이 특허를 받은 아주 단단한 보안 기술이 뒷받침을 해주니 남은 3개월 동안 계속해서 홍보 계속 이벤트 종료되었습니다. 2시간 걸렸어? 3개월 잡고 진행한 이벤트였는데 단 2시간 만에 캐사르라는 이름의 유저가 암호 해킹은 물론 암호키의 원본, 해독에 사용된 기술, 선보인 보안 기술의 미흡한 점까지 싹 다 취합해서 인터넷에 뿌려버렸죠. 덕분에 캐사르란 유저는 캐살신이라 불리게 되었고, 당당히 선전포고를 했던 코드소프트는 개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사측에서도 캐살신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방향을 잡겠다 라는 뜻을 밝히며 나름 훈훈하게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으나, 아까 말했죠, 어그로가 제대로 끌려서 입소문 쫙 났었다고. 2시간 만에 역관광을 당해버린 회사는 다른 유저들의 먹잇감이 되었고, 그 결과는 이 사진 하나로 압축할 수 있죠. 해킹 이벤트는 종료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해커분들이 게시판까지 해킹해서 며칠간 사이트 문을 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페이탈리티급 엔딩이죠. 제대로 지키셨네. 이후 코드소프트는 캐살실에게 100만 원을 선 지급하고 이후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했으나 그 행방은 묘연한 상태고,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회사 자체도 폐업했다고 합니다. 무서운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이 또 경인대첩 때 태극기 한 방씩 꽂아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2회진 편에서 소개해드린 T24 페스티벌 기억하시나요? 24인용 텐트 혼자 칠 수 있다 없다로 킵에 뜨다가 결국 한 사람이 직접 1000명 앞에서 24인용 텐트를 세워낸 위용을 떨친 그 사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루리앱에서도 한번 벌어졌었죠. 자,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20만원 빵 100km 원정 사건입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듯 이 사건 또한 발단은 아주 사소했는데요. 시작은 하나의 유머 글이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한 AV의 신박한 컨셉을 다루는 글이었는데요. 그게 뭐였냐, 배우와의 야스를 걸고 한 남성이 이틀 안에 100km를 주파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었죠. 가만 보면 얘네들 진짜 정신 나간 기획 많이 해보면. 아무튼 단소리 깔깔 웃고 넘어가도 될만 했지만 한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답니다. 이틀이면 걸어가도 되겠네. 이게 사실 100km라 하면 준내 멀다고 느껴지지만 군필자들은 다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군장 메고 40km 행군하는 거. 근데 군장도 없이 시간도 넉넉하게 100km? 꽤 할만한데? 이런 사고의 흐름인 거지 이게. 물론 저는 못합니다. 전 쓰레기 체력이라. 때문에 해당 댓글란은 불판이 뜨겁게 달궈지며 미필 및 훔쳐기 새끼들 아는 척 니은파와 인터넷이라고 센 척 및 지랄 니은파로 나뉘어 대립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던 두 유저가 있었는데, 아니 힘들긴 뒤지기 힘들겠지. 그래도 불가능은 아닌데 지금 나보고 하래도 하겠다. 하고 나서 후기 적어. 나도 아가리로 10,000km 더 걸은. 야 그럼 20만원 빵 또 방송 키고 걸어줄 테니까 해봐 해서 시작된 겁니다. 이 20만원 빵 100km 원정 내기가 실행력도 개쩔은 게, 이 유저는 킵에 뜬 지 이틀 만에 바로 방송을 켜고 원정을 가게 돌아 선언을 하죠. 왜 이딴 짓을 하시는 건가요? 이겨도 병신 저도 병신이라면 승리한 병신이 되고 싶습니다. 근본 넘치죠. 하지만 이 100km 원정의 시작도 전에 분위기가 차게 식었는데 20만원 빵이 응했던 유저가 쪽지로 안 줄 거임 하고 꼬리를 내뺐던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100km 원정은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해서 이 100km 원정을 반지 원정대에 빗대 직접 걷게 된 유저에겐 빌보 베긴스, 퀸 유저는 졸렬하다고 하여 졸룸이란 별명이 생겼죠. 아무튼 빌보 베긴스는 약속대로 9월 6일 트위치에서 방송을 켜며 서대전역에서 대천 해수욕장까지 걷는 100km 원정을 나섭니다. 해당 사건이 이미 커뮤니티를 타고 퍼질 대로 퍼졌던 상황이라 시청자가 무려 2,600명을 뚫어버릴 정도의 기염을 토했고, 직접 만나 도움을 주는 여러 서포터들의 도움과 함께 원정을 이어나갔죠. 100km만 걸어도 충분했을 테지만 지도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가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그는 아예 130km를 걷겠다고 선언했고, 결국 원정을 나선 지 이틀째인 9월 8일의 새벽 3시 총 거리 130km를 주파하며 죽어도 안됨 크크 이라고 입만 털었던 친구들을 제대로 역관광시키는데 성공합니다. 비록 20만원은 못 받았지만 당시 방송을 진행하며 많은 도네이션을 받았고 수익의 절반을 기부하겠습니다 라는 훈훈한 선언과 함께 이야기는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었죠. 졸룸은 사실 실시간으로 방송을 다 챙겨보며 도네이션을 통해 20만원 상당의 도네이션을 쐈고, 이후 그에게 다시 한번 20만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이를 거절했기에 자신이 따로 복지시설에 100km맨이란 이름으로 기부를 하겠다 밝혔죠. 이렇게 쌍으로 후든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사과문에 없어도 될 말이 있어서 개운하진 않았어. 아무튼 스케일 크게 벌어졌던 이 내기 한판은 당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원정 당시 그가 콜롬비아 브랜드의 모자를 쓰고 도네를 받을 때마다 고개를 숙여주어 홍보가 제대로 된 만큼 이후 콜롬비아에선 신발을 선물해줬고요. 이 사건의 발단이 AV였던 만큼 그분 있죠? 그 상류사에 나오신 분 하마사키 마오의 팬미팅까지 초대받으셨다는 거. 제대로 개탔는데?
자, 여기까지 인터넷의 역관광 열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현재 시간 새벽 2시 21분. 아우트로만 나중에 쓰고 녹음하려고 미루다가 아이디어 없어서 개 존망했습니다. 그냥 이거 2021년 최악의 아우트로로 달아두고 저는 렌더링 돌리러 갑니다. 예, 또 보죠. 오늘 알아볼 것은 관심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관심을 발아내는 능력도 스펙이라 불리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예로부터 관종은 지탄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지 몸소 아주 양껏 보여준 사람들. 자, 인터넷 속 관심에 미친 사람들이 벌인 사건들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관종이라고들 하죠. 사람들의 관심이 고파 온갖 어그로를 끌어내는 사람들. 뭐 요즘에야 성규형 같은 사람은 성공한 관종이라 불릴 만큼 그 도끼가 상당히 옅어진 말입니다만 이 단어가 나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누구를 관종이라고 부른다? 뭐 나 싸움 좀 잘 한다는 거죠. 바로 맞고라 열릴 테니까. 당시 관종이란 말이 어떤 사람을 가리켰냐면 도와주세요. 귀가 도중 범죄를 당할 위기에 처해 미친듯이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신 거예요? 에잉 크크 이거 메이크업 시간에 분장한 건데 일이 좀 커졌네요. 우리 언니 이상해. 일부러 부츠 짝짝이도 신고 나가더니 5분 뒤에 들어와서 다시 갈아 신더라고. 나중에 페북 보니까 부츠 사진 찍고 헐 내 정신 라고 올려놨더라. 호들갑 떨지마 이년들아. 전쟁 안나. 만일 난다 해도 대한민국 군인 오빠들한테 맡기고 발 뻗고 편히 져. 뭐 대충 이런 식이죠. 딱 싸이월드가 저물고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가 떠오르던 시기에 본격적으로 양산된 이들입니다. 지금이야 뭐 관종은 선곡의 조건이다, 우리 모두 관종이다 이러지만 그건 가짜 관종이에요. 이런 게 진짜 근본의 관종들이지. 자, 이런 근본 관종들 중에서도 그 괴를 달리하는 사람들, 관심에 미쳐버려 장난질을 치다가 인생은 실전임을 깨달은 이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겨울엔 또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어묵 한 꼬치 조지고 국물까지 한 컵 빨아다가 호호 불어가며 먹는 그런 낭만이 있잖아요. 미니스톱도 요 감성을 파고들며 겨울철엔 편의점에서 어묵을 판매합니다. 19년 10월 야심차게 부산 어묵이란 타이틀을 걸고 신제품을 새로이 론칭했는데요. 발매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20년의 1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미니스톱 오줌 어묵 사건입니다. 2020년 1월 커뮤니티에 편의점 어묵에 대해 알아보자 라는 글이 올라왔죠. 편의점 알바생이 올린 해당 게시글엔 어묵을 만드는 과정이 담겨 있었는데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좀 역할수로 있으니까 식사하시는 분들은 이만큼 뒤로 넘기시고, 자, 손소독을 한다면서 바지에 손을 넣고 그 손으로 물 온도가 맞는지 확인한다 하고 화장실에 가서 우리 매장 말이 비밀 육수를 챙겨온다. 뭔 그쪽 업계에서도 고개를 가로저을 정도인데 새 10년이 시작되는 정초에 보고 싶을 만한 내용은 아니죠. 아무리 관심이 고프다지만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버린 게시글에 사람들은 미니스톱 본사는 물론 각종 언론사의 일을 제보해버립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작성자는 빠른 글삭제와 동시에 회원 탈퇴까지 감행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었죠. 원래 남 때는 거 퍼지는 데는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여러 커뮤니티는 물론 미니스톱 점주 카페에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는 등 정초부터 국민들이 하나 되어 눈갱을 당하게 됩니다. 인터넷 언론사는 물론 대형 언론사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고 당시 네이버 뉴스 탑7까지 올라오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퍼져나가자 런했던 작성자로 다시 돌아와 사과문을 작성하였죠. 관심을 받고 싶어서 쓴 글이다. 이건 어묵 간장에 뜨거운 물을 탄 것이다. 색깔이 소변과 비슷하여 장난을 친 것. 나도 먹는 어묵인데 그런 장난 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었죠. 본사 측에서도 직접 CCTV를 확인하여 제조 과정이 정상적이었음은 물론 해당 장면들을 촬영한 뒤 어묵을 먹는 모습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죠? 그 지랄을 하고 직접 먹진 않았겠죠. 근데 그 있잖아, 예전에 맥도날드 패티 7억이로 만든다는 괴소문 돌아서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대폭락했던 거, 요것도 마찬가지로 미니스톱 어묵만 봐도 오줌이 떠오른다며 당시 인터넷에선 앞으로 미니스톱 어묵 절대 안 먹겠다는 여론이 대다수였습니다. 모든 간에 음식 가지고는 진짜 장난치면 안 된다니까. 하여간 우리나라 요즘 것들 개념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 병신량 보존의 법칙, 항상 그렇듯 등신 같은 일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디서든 일어납니다. 바로 옆 나라를 한번 볼까요? 일본엔 바이트 테러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컴퓨터 그거 말고 아르바이트의 그 바이트인데요. 왜 이런 말이 생겨났느냐, 2013년 즈음부터 알바 중에 개 헛짓거리를 하는 영상이나 사진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 아예 이를 묶어 부르는 신조어가 생긴 거죠.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들어간다든가, 식기세척기에 누워 잔다든가, 피자 도우로 팩을 한다든가, 뭐 요리하다가 담배 한 대 기깔나게 핀다든가, 이런 짓거리가 끊임없이 반복되니 이를 묶어 바이트 테러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이 뭐였느냐, 자,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쓰레기통 생선 사건입니다. 백엔스시로 유명한 일본의 대형 프랜차이즈 초밥집 이름은 쿠라스시. 단 14초짜리 영상 하나가 이 회사를 크게 흔들게 되는데 한번 직접 보시죠.
で、僕がポイントなんですけども、これをもう捨てます。障害ではない。 영상이 올라온 직후 날아간 시총이 270억. 또 사건 이후 쿠라스시도 이틀간 임시 휴업을 때리며 추가로 본 손실이 100억. 그러니까 저거 하나로 370억이 날아간 거죠. 겨울왕국2 제작비가 1초당 3,700만원 꼴이 됐는데 이건 영상이 14초니까 초당 26억 5천만원인 거지. 70배를 해드셨는데? 당연히 이 사건은 온 일본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됩니다. 쿠라스시 매장이 450개인데 저 매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불안해질 거 아니야. 때문에 나선 이들이 있었으니 저번 네티즌 수사대 편에서 잠시 언급했던 일본판 네티즌 수사대, 이름은 特定班 생선을 쓰레기통에 버렸던 사람은 명찰이 보였기에 진작 신상이 털렸고요. 이 영상을 유포한 다른 2명까지 시원하게 신상이 털립니다. 물론 또 그 과정에서 대충 맞는 것 같다 싶으면 자드가자 갈겨서 에머지들의 신상이 털리기도 했다는 거. 아무튼 이 3명은 쿠라스시로부터 민형사 양방 쌍으로 고소비를 먹게 되었고, 이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지만 이미 신상이 털려버려 어떤 가게에서도 팔아주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 알바를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좀 특이한 사건을 알아볼게요. 앞서 말한 관종 사건과 비슷하지만 밈으로까지 발전한 사건.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버거킹 양상추 사건입니다. 2012년 7월 인터넷엔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오는데요. 이것이 당신이 버거킹에서 먹는 양상추다. 이번에도 관심이 고팠던 관종이 음식 가지고 장난질을 친 거죠. 관심 고프시다며 그럼 잔뜩 드려야지. 원본 사진에 GPS 데이터가 제거되지 않았고 뒤에 보이는 바코드도 훤히 보였기 때문에 해당 지점이 미국 오하이오주 메이필드 하이츠점이란 걸 알아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5분. 익명성 뒤에 숨어 의기양양했던 관종이지만 신상이 특정되자 그는 단숨에 나락행 기차를 탑니다. 버거킹의 항의, 언론사의 제보, 경찰의 신고, 매장에 직접 통화 등 사진을 올린 지 1시간도 안 되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결국 해당 사진을 올린 관종마저 특정됩니다. 양상추를 밟은 직원 그리고 이를 묵인한 매니저 모두가 해고되었고 해당 지점은 양배추 전량 폐기를 함과 동시에 질병은 보고된 적이 없다며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사건이 워낙 크게 번져나가서 이 매장의 환경보건부 국장이 직접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양상추통을 제치고도 온갖 위생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여 매장은 폐가망신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그 다크라이트가 아니었을까? 자, 여기까지는 앞서 말한 다른 사건들과 비슷한데 이 사건은 한 영상을 만나며 새로이 밈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한 채널에서 포틴이 해결한 15가지 미스터리한 사건이란 이름의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첫 사건으로 바로 이 버거킹 양상추 사건이 소개된 거죠. 근데 나레이션이 Number 15. Burger King foot lettuce. The last thing you'd want in your Burger King burger is someone's foot fungus. 약간 재민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런 식의 톤이라서 저 영상의 나레이션과 사진이 묶이며 밈이 되어버립니다. 구림체가 말을 한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해당 부분만 따로 잘라낸 클립의 조회수는 1,500만을 기록했고 Number 15. Burger King foot lettuce. 이렇게 은매드의 소재로 쓰이게 됐다는 거. 영상에서 넘버 15이란 말과 함께 소개를 했기 때문에 넘버 15는 버거킹 발상추를 뜻하게 되었고 퓨리파이의 2018 유튜브 리와인드에도 소개될 정도였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바이럴 아이스크림 리커 사건입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Lick it, lick it. Oh, you foul. Put it back. Put it back. 아니 X팔 이거 왜 처먹어. 근데 뭐 여기까진 그렇다 쳐요. 왜 우리나라도 편의점에서 계산절에 처먹는 손놈들이 있잖아요. 근데 Put it back. Put it back. Oh, you're a hoe, nigga. 이걸 그냥 다시 넣었습니다. 더러워 진짜. 이 영상은 트위터에 업로드되어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마트 측에선 해당 아이스크림은 판매되지 않았으며 확인 후 폐기했다 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럼에도 불구 사람들의 분노는 식지 않았고 경찰 또한 재빨리 조사에 착수하며 해당 매장이 텍사스주 러프킨에 있다는 것 그리고 비디오 속 여성 또한 특정하여 사건을 종결냅니다. 근데 뭔 병신들만의 칼라가 따로 존재하는지 사건 이후 트위터에선 신개념 챌린지가 시작되었죠. 바이럴 아이스크림 리커. 사건 발생 일주일도 안 돼요. 이번엔 36살의 남성이 비슷한 짓을 했고요. 리스테린으로 가글을 하고 다시 뱉는다든가 상품 껍데기에다 대고 트립을 진짜 더러워서 못 읽겠네. 진짜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런 관종짓 때문에 아예 냉동실을 잠궈놓기도 하고 경찰에서도 이런 사진을 올리며 이거 범죄다 라는 점을 각인시킵니다. 근데 이런 걸로 설마 잡혀가겠어? 하고 또 같은 짓거리를 하던 한 남성이 잡혀 들어왔고 재판부는 $1,000의 벌금과 $1,565의 배상금 거기에 징역 30일까지 선고하며 인생은 실전이란 걸 만이에게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관심에 미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엔 공통점이 2개 있죠? 다들 관심을 받고 싶어 했지만 다들 촌막했다는 거. 어그로도 잘 끌어야 탱커지 이렇게 추잡스럽게 끌면 뭣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보죠. 오늘 알아볼 것은 변호사를 억가하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선물하고 일본 여행 가세요. 당첨자 최수진. 원래 바꿔놔야지. 법률 규정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이벤트 한두 번 하는 줄 아십니까? 경품 지급 미루다가 본사 에어컨 압류당해. 법치주의 국가에선 사실상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그들 변호사. 헌데 일본에서 이 변호사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들다가 영혼까지 털려버린 이들이 있는데, 이 사건은 뜬금없게도 한국을 음해하는 이른바 혐한 세력이 약해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변호사를 억가하면 벌어지는 일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인터넷 용어 넷 우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넷상에서 활동하는 우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만 사전적인 뜻과는 달리 멸칭으로 받아들여지는 용어입니다. 실제로 넷 우익들조차 자신들이 넷 우익이라고 불리는 걸 꺼려하는 수준이죠. 암튼 얘네가 어떤 애들이냐, 우리가 미디어로 통해 접하는 혐한, 극우파 이런 애들이라고 보면 돼요. 딱히 우리나라만 싫어하는 건 아니고 북한, 중국 등 주변국들을 골고루 다 미워하면서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부르짖는 그런 집단입니다. 너무 극단적이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꽤나 부정적으로 그려지더라고요. 자, 넷 우익이라는 말 맞다나 그들의 주무대는 일본의 인터넷입니다. 얘네들도 그런 거 좋아하겠죠. 막 맘에 안 드는 데에다가 좌표 찍고 화력 모으는 그런 융단 폭격. 한국은 정말 멋져.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이 모두 서 있고 노약자석은 텅텅 비어 있더라고. 반일로 간주하겠습니다만 괜찮습니까? 그동안 많은 곳에 좌표를 찍어 왔고 개중에는 성공한 사례도 있어서 아주 의기양양했던 넷 우익들. 그 우매함의 보물이 알죠? 원래 토끼 때려잡다 보면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가 데카 헌납하거든. 넷 우익들이 딱 그랬습니다. 자기들 맘에 안 든다고 감당 못할 상대에게 좌표를 찍어버렸죠. 대체 어디에 좌표를 찍었냐? 무려 변호사 옆에. 싫어해요 이거.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볐다가 현실 참교육은 물론 인터넷의 본진마저 투채널 친구들에 의해 갈갈이 찢겨버린 역대급 역관광 사건. 자, 사건의 발단부터 천천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발단이 무엇이냐? 이게 빌드업이 좀 필요한데, 자, 2010년 4월 일본에는 고교 무상화 정책이 도입됩니다. 공립학교 학생들에게는 수업료를 받지 않고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일종의 교육복지제도인데요. 여기에는 원래 조선학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선학교는 또 뭐냐? 여기는 그 북한 계열의 학교예요. 요쪽은 깊게 파고들면 너무 정치적으로 엮여 들어가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암튼 처음엔 수혜 대상에 조선학교가 포함되어 있다가 이후 제외해버린 거야. 이유는 당연히 북한 문제 때문이겠죠. 해서 이 사안으로 조선학교와 일본 정부 사이에서 법적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 공방은 2017년까지도 쭉 이어졌고 이 사안에 대해 변호사들이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죠. 자, 이 변호사들의 성명 발표가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의도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선학교 측을 편들었는데요. 아까 내두익이 어떤 애들이랬어? 한국 포함 주변국들을 싹 다 싫어한다 했잖아요. 얘네 입장에선 이 성명이 좋게 들릴 리가 없었고 이 변호사들이 모두 매국노로 보였을 겁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법 지식을 꿰고 있는 변호사들인데 얘네한테까지 평소처럼 좌표 찍었다간 진짜 골로 갈 수도 있거든. 때문에 차마 그러진 못하고 그대로 돌아서기는커녕 키어코 좌표를 찍어버렸습니다. 감당되냐 이거? 먼저 좌표를 찍은 장본인이 누구냐? 극우 쪽의 유명한 블로그였는데요. 이 양반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징계 청구였습니다. 변호사가 법을 어겼다는 생각이 들 때 변호사 협회에다가 직접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죠. 이 블로그에선 아예 양식까지 배포하며 다들 징계 청구를 넣자. 우리 손으로 이들을 벌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대량으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화력이 뭐였냐? 그래프로 한번 봅시다. 13년, 14년, 15년, 16년 바닥에 붙어있다가 17년에 징계 청구는 원래 연간 몇천 건에 불과한데 이 사안에만 무려 13만 건이 들어왔죠. 와, 13만 건? 유네 숫자가 많긴 많구나. 10번인데 알고 보니까 실제 인원은 1000명이었답니다. 그니까 말 그대로 모두가 일당 100을 해서 1000명이서 청구 13만 건을 갈겨버린 거지. 징계 청구의 근거도 개 얼탱이가 없는 게 이들은 변호사들이 외환 유치죄를 저질렀다 주장했거든요. 외환 유치죄, 국외의 세력과 손을 잡고 국내의 정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 쉽게 말해서 반역죄인 거지. 이게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중죄 중에 중죄인데, 아니 얘들아 되겠냐? 이게 받아들여졌을 리가 없잖아요. 이건 실제로 변호사가 받아든 징계 청구서입니다. 징계 청구자는 90억 명입니다. 수고링. 아이 뭐 잼민이가 보낸다. 이건 퍼자는 거야. 당연히 이 말 같지도 않은 징계 청구는 싹 다 기각되었습니다. 징계 청구 러쉬가 먹혀들지 않자 넷 우익들은 에이 텄다 텄어 가자 아그들아 하고 발을 뺐는데, 문제는 그들이 건든 집단은 바로 재판으로 벌어먹고 사는 실전 파이터들, 진심으로 각각을 개같이 멸망시킬 수 있는 변호사들이었다는 거죠. 제대로 뿔난 변호사들은 인생은 실전이란 걸 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징계 청구가 아무리 누구에게나 열린 제도라고 한들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13만 건이나 갈겨버린 게 합법일 수는 없겠죠. 변호사들은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했고 그들을 단체로 고소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넷 우익들이 진짜 변호사 무서운 걸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잡히면 개 족되는 건데 다 생각이 있지. 묘수를 하나 짜냈습니다. 그 묘수가 뭐냐? 바로 편지 봉투에 주소랑 이름 안 적기. 예, 시라고요. 징계 청구 넣을 때 인적사항 다 적어서 제출하는데 봉투에는 안 적었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진짜로. 근데 일본에선 징계 청구를 하면 그 청구를 넣은 사람의 인적 정보도 같이 변호사에게로 갑니다. 심지어 역으로 고소하는 상황엔 무슨 법으로 이 인적사항을 이용해도 돼요. 진짜 얘네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라니까. 변호사들이 역으로 고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제서야 이런 트윗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나는 저 사건이랑 무관한데 이건 주먹으로 때린 거에 총 쏘는 격 아닌가? 약자 편을 든다면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 아니 이거 딱 그거잖아. 변호사 미쳤네 크크. 이미 대중은 돌아섰다 크크. 손발이 덜덜 떨림. 이 트윗에 대한 변호사의 답 트윗까지 보시죠. 주먹으로 치면 범죄가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재판은 합법이니까 총이랑은 비교하면 안 되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결과가 어땠겠어요? 말 그대로 개 작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들은 가장 악질적이었던 2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때렸고 당연하게도 승소했죠. 총 1232만엔, 한화로 약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발안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잼민이들 같은데 촉법소년 그런 걸로 안 넘어감? 놀랍게도 그들 중 가장 어린 나이가 43살이었습니다. 평균 나이는 거의 쉰이었고요. 가관이다 진짜. 또 이 사태를 주도한 블로그 운영자의 주소랑 이름도 공개되었죠. 이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사실은 블로그 운영자는 다 같이 청구 넣자고 바람은 촌내 넣어놓고 자기는 청구 안 넣은 채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는 것. 반전을 거듭. 변호사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들었던 겁없는 애두익들의 순환 시대. 하지만 그들의 순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자신들의 본진인 인터넷에서 자신들에게 역으로 좌표가 찍히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건 또 무슨 일이냐?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잉. 해당 사건은 공중파에도 소개될 만큼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알려진 게 뭐냐? 바로 넷 우익들의 동지가 투채널의 한글판이라는 것. 투채널 유저들 입장에선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게 달갑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한글판 때문에라도 법조계에서 투채널을 계속해서 주시할 테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의 개인정보로 딸려갈 수도 있고 최악을 상정하면 투채널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야, 변호사가 쟤네 털다가 우리까지 스플램 쳐맞는 거 아님? 그럼 어떡함? 우리가 먼저 털면 되는 거 아님? 뭐씨 천재냐?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대규모의 넷 우익 레이드가 말이죠. 실제로 이 떡밥을 물었던 곳이 뭐든지 시랑 제이판, 일명 난제이판이었는데 그 예전 일본 네카마 편에서 잠깐 설명했었죠. 재미만을 추구하는 개미친놈들. 그러면서 화력은 또 압도적인 까닭에 여기에 잘못 걸리면 진짜 개박살납니다. 당시 점거된 한글판을 보자 하면 한글판에서 넷 우익들을 쫓아냈자. 한국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어주세요. 자, 이제 한국을 사랑해 볼까? 이제부터 이곳은 난제이판의 식민지다. 식민지가 생겼다는데 여기 맞나요? 자, 야구 얘기나 해보자고. 똥. 뭐야 이 똥트리오. 심지어 이런 글도 있었어요. 자, 사상 검증 한번 해보자. 독도는 어디의 영토다? 한국이지. 형님의 나라 것이다. 물론 통일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전혀 없다. 대한민국의 직접 통치하에 있다. 똥. 뭐야 이 똥스파이. 앞서 말했듯 넷 우익에 대한 시선이 원래도 곱지 않았고 이제 자신들에게까지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갈갈이 찢어놓은 거죠. 결국 본질을 잃어버린 넷 우익들은 산계하게 되었고 투채널 내부에서 넷 우익의 세력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난제이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더 큰 규모의 축제를 준비하게 되는데, 한참 한글판의 점거가 이뤄지던 와중 이런 스레가 하나 세워집니다. 유튜브에 있는 넷 우익들의 동영상들을 제보해버리자. 유튜브에서 혐오를 팔아먹고 있는 넷 우익들의 영상들을 쭉 리스트업하고 이를 일제히 신고하자는 취지의 스레였죠. 이건 당시 만들어진 영상 중 일부분인데요. 일본에서 한국을 검색하면 인종차별과 악성 루머를 포함하고 있는 저질 영상들이 잔뜩 나오는데 한국에서 일본을 검색하면 일본과는 달리 순수 일본 관련 영상들이 나오는 걸 지적하며 부끄러워했죠.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이 제보러시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일본에선 이렇게 화력을 모으는 걸 축제라고 부르거든요. 그때 그 일본의 파마첵스 편에서 타시로 축제가 열렸다고 했던 거 기억하는 찐두기들 있으려나 몰라. 때문에 이들은 이 제보러시에 봄에 벌어지는 넷윅 밴 축제란 이름을 붙이고 제대로 축제를 벌입니다. 실제로 축제 시작 5일 만에 영상을 900개 이상 업로드했던 구독자 5만 명 규모의 채널이 하나 날아갔고요. 이후 구독자 약 17만 명의 채널까지 날아가 버리자 그들은 제대로 탄력을 받게 됩니다. 5월부터 축제를 벌였는데 약 2개월 만에 500개 이상의 채널과 22만 개 이상의 영상을 날려버리는 데에 성공하죠. 당시 한국 쪽에도 이런 이미지와 함께 소식이 전달됐던 걸로 기억해요. 아네키 자신들의 호기로운 좌표 찍기 한 방이 불러온 역대급 나비 효과로 인해 이 시기를 기점으로 넷윅들의 세력은 크게 꺾여 나갔다는 거. 자, 여기까지 변호사를 억가하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본에서도 넷윅들이 강요하던 사랑 없는 애국심에 대해 실증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좋은 타이밍에 자기들이 딱 터뜨려 줬네요. 혐오가 씨앗이 되었지만 결국 더 나은 사회라는 과시를 맺은 이 사건,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죠. 오늘 알아볼 것은 빨간 레니게이드 역관광 사건입니다. 한문철 TV 레전드 특 호들갑인 줄 알고 확인해보면 진짜 갱신했어. 진짜 한문철 변호사님 채널만 보면 차 끌고 다니기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만큼 도로 위에서는 별의 별 사건이 다 일어나는데 오늘 알아볼 사건도 시작은 도로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수 틀린다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개쌍욕을 했다가 이후 열받은 네티즌들의 타겟이 되어 차가 이 지경이 되어버린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은 보배드림에 쓰여진 한 장문의 글로 처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캠리 탄다고 와이프와 아이들이 개쌍욕을 처먹었네요. 오호, 글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죠.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쓰여진 해당 글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말이죠. 글쓴이의 아내분은 각각 4살, 6살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일본 도요타사의 캠리 차량을 타고 운전 중이었다 합니다. 직진 신호를 받고 쭉 가는 중이었는데 지프사의 레니게이드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끼어든 거야. 때문에 경고 차원에서 크락션을 가볍게 한번 울립니다. 공교롭게도 해당 차량과는 가는 길이 같았는데요. 이 아파트로 들어가려는데 아까 그 차가 입구 쪽에 정차를 해둔 겁니다. 아내분께서는 이제나 들어갈 거다 라는 의미로 크락션을 또 가볍게 울렸다고 하는데 해당 차량의 차주는 이게 기분이가 나빴는지 냅다 차에서 내려 아내분 차량 쪽으로 왔다고 하죠. 근데 사실 기분이가 나쁜 거 그럴 수 있죠. 운전 중에 내 뒤에서 들리는 크락션 소리는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거든. 근데 말이죠, 이 양반이 와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들어간다고요. 들어간다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아까부터 그 빵빵거리는데 쪽 타고 다니면서 아니 직진하는데. 일본 차 타고 다니면서 이쪽 같은 이 야너쪽 너쪽 너 일본 사람이지. 아니 세상에,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렇지 이렇게 개쌍욕을 한다고? 뒤에 어린 애기들까지 있는데? 오호, 이건 진짜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이죠. 또 욕을 떠나서 일본 차인 캠리를 타? 너 쪽 라는 논리도 너무 얼탱이가 없잖아. 막말로 지도 국산차 타는 거 아니면서 말이죠. 이 일을 뒤늦게 전해들은 글쓴이는 불박 영상을 본 뒤 극대노를 했고 이를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차까지 내고 경찰서로 향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고소에 들어가기 전에 형사조정이라고 해서 조정관의 참여하에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보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잖아. 사실 유도리 없이 법정 다툼만 하면 서로 피곤하거든. 글쓴이도 사과를 받으면 어느 정도 참작해줄 여지가 있었고요. 근데 그 개쌍욕을 박은 양반은 난 회사 못 빠지는데 그냥 전화로 하시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조정관도 개당황해서 아니 이 사람도 연차 내고 왔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진행해야지 전화로 진행하자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반문했는데 그런 건 난 모르겠고 그 당사자가 와야지 왜 남편이 와, 그럴 거면 나도 와이프 보냈지, 이럴 거면 조정 안 해, 이래버린 거야. 이게 조정관도 엄청 당황하면서 아,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거 민사까지 꼭 넣으세요 라고 할 정도였다는데 이걸 직접 들은 글쓴이는 어땠겠어요. 완전 눈깔 뒤집어지는 거야. 안 그래도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아내분은 아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상담 및 치료를 받게 되었고 항상 차에서 신나게 놀던 애기들은 차에만 타면 잔뜩 풀 죽은 상태가 됐으며 심지어는 캠리 차량에 절대 안 타려고 한다는데 근데 사과도 안 하시겠다? 야, 나 같아도 눈깔 뒤집지. 때문에 이 사건을 가벼이는 못 넘기겠다, 인생은 실전이란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냐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던 거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보배드림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여러 번 다뤘었는데 이분들이 연령대가 높아서 행동력 강한 유저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했죠. 때문에 말뿐이 아니라 정말 행동하고 실천하여 소위 말하는 인실조시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또 연령대가 높으니 대부분 자식과 배우자가 있기에 해당 글로 인해 보배드림 사이트 전역이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가해차주의 차량이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지프사의 빨간색 레니게이드였고 사건은 충북 진천군의 충북 혁신도시에서 벌어졌기에 해당 사건은 일명 진천 빨레니 사건으로 명명되어 많은 이들이 의기투합을 하게 되었죠. 일각에서는 이 사건
사건의 가해자가 비교적 쉽게 특정될 거라 예측했는데 그 이유는 말했다시피 빨간색 레니게이드가 흔치 않은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네티즌 수사대 편에서 소개해드린 사례인데 뺑소니 사건의 범행 차량이 흔치 않은 차량이었기에 용의선상이 좁혀졌고 단번에 사건까지 해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면적이 7제곱킬로미터도 안 되는 좁은 지역에 빨간색 레니게이드? 그냥 발견만 되면 금마가 가해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거지. 해에서 사람들은 투트랙으로 쪼개져서 가해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현장으로 나가 차량을 찾아내려는 쪽과 인터넷을 통해 차주의 신상을 캐내려는 쪽이 있었죠. 먼저 인터넷 쪽은 어떤 방식을 택했냐? 안 그래도 흔치 않은 지프 레니게이드에 빨간 색상까지 고를 사람이면 동호회 카페까지 가입했을 거 아니야. 해당 카페에서 혁신도시, 진천 등을 키워드 삼아 글을 샅샅이 뒤져본 뒤 진천에서 빨간색 레니게이드를 모는 사람을 특정해 보았는데 올커니 씨발 진짜 딱 한 사람 나온 겁니다. 신이 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글 목록까지 뒤져 전화번호를 알아내고야 말았고 냅다 카톡을 날리며 체크메이트를 선언하죠. 야 빨래니 너지? 엥? 저 아닌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새끼가. 아니 뭔 소리예요? 저 아니에요. 아니 저 가게는 너 임마 민증까봐 어째 슬슬 풀린다 했죠? 네, 아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희귀한 빨간색 레니게이드가 하필이면 그 7제곱킬로미터도 안 되는 좁은 곳에 하필이면 두 대가 존재했던 거죠. 제가 네티즌 수사대 편마다 언급하는 뚜렷한 역기능 기억하시나요? 무고한 사람의 신상이 인터넷으로 퍼지는 등의 마녀 사냥이 일어난다. 이때가 새벽 1시였거든요. 이 사람은 지역과 차량과 색상이 겹친다는 이유로 새벽 1시에 갑자기 전화, 문자 테러를 받게 된 거야. 그분이 직접 보배드림에 글까지 남기셨던데 밤에 전화 좀 작작하세요. 그거 저 아닙니다. 전화 온 번호 싹 다 고수 넣을 겁니다. 잘 알아보고 전화하십시오.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아라. 타짜 오늘도 연전 연승. 그래도 나름 다행인 건 말이죠. 인터넷에선 이럴 때 아님 말고 받고 냅다 째는 게 일상 다반사인데 이번 케이스에선 사람들이 아님 말고 대신 대가리를 박으며 사과를 전했죠. 특히 앞장서서 애꿎은 사람을 특정해버린 유저도 직접 연락하여 사과를 전했고 래핑 업체를 운영하는 한 보배드림 유저는 위로 차원에서 전액 무료로 래핑 시공을 지원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이분도 나중에 사건의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뒤에는 정의감에서 비롯된 사건임을 알게 되었다. 이해한다. 처음엔 화났지만 지금은 모두 용서되었으니 걱정 말아라. 라며 대인배스러운 면모를 내비쳤다는 거. 아무튼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한 수사는 개똥볼을 차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쪽 직접 현장으로 뛰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사실 아무리 그쪽 지역이 좁다고 해도 좀 막막하긴 하죠. 뭐 조그마한 단서라도 있어야 차량을 찾든 말든 할 텐데 근데 누군가 그 단서를 잡아내고야 맙니다. 찾았다! 어디? 거점 소독소 옆에 주차되어 있네요. 진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찾으셨어? 로드뷰로 찾았어요. 아니 씨부레 아무리 좁은 곳이지만 여기를 로드뷰로 다 뒤져봤다고? 그 차가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도 모르는 판에 이 사람도 진짜 광기야 보면. 이번에야말로 진짜 찾은 것 같다고들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서 오해를 받았던 다른 빨래니 차주가 이 지역 빨래니는 나 포함 2대뿐이다 라고 한 점, 불박에 찍힌 차량을 보면 사이드 스텝이 있는데 이 차량에도 사이드 스텝이 붙어 있던 점, 해당 차량이 사건 현장으로부터 7분 거리 정도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점, 사건 현장부터 주차 장소까지 오는 도로와 블랙박스에 찍혔던 그 도로가 겹치는 점 등 많은 근거를 토대로 그 차량이 맞다고 판단한 이들 몇몇이 직접 해당 장소로 나가기에 이르죠. 첫 글이 쓰여지고부터 이 단계까지 이르기의 시간은 단 12시간. 이번에는 오인 사격을 방지하고자 먼저 카톡을 보내 확인을 해봤는데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카톡 답장 보면 사과하실 생각은 절대 없는 것 같죠. 이에 격분한 모배드림 유저들은 냅다 씨바마 오한마로 차를 그냥 박살 내진 않았고요. 그건 범죄죠. 대신 유순한 방법을 택합니다. 실제로 진천 빨래니 사건 바로 며칠 전에 송도 캠리 불법 주차 사건이라고 있었거든요. 아이러니하게 그 사건에선 또 캠리가 빌런이었는데 아파트에서 자기 차에 주차 위반 딱지 붙였다고 성나가서 주차장 출입 후에 차 유기하고 냅다 튀어버린 사건이었단 말이죠. 당시 이 사건이 이슈가 되며 해당 차량에는 주차 똑바로,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됩시다 와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잇이 차량에 빼곡하게 붙었거든요. 때문에 이번에도 그들은 차량 앞에 간이 상황실을 설치한 뒤 차량에다가 하고 싶은 말을 적은 포스트잇을 빼곡하게 붙이기 시작했죠. 아까 때는 순수합니다. 인생사 세운지만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차주다. 아, 이분은 처음에 그 오해받은 다른 빨래니 차주분 이분도 찾아왔나 보더라고. 그리고 그 와중에 1,500에 매입 가능하다고 병 꽂고 간 너는 그냥 인류해라. 또 로또 1등 맞게 해주세요. 승진시켜주세요. 성지 순례 왔습니다. 같은 포스트잇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일종의 성지가 되어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왕시를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도내가 들어왔는데 치킨, 피자, 족발, 바카스, 비타오백, 짜장면, 음료수 같은 음식 도내는 물론 캠핑장을 운영하시는 분의 캠핑장 후원 같은 물적 후원과 꼬북이랑 파이리는 왜? 그 설현 등신대는 진짜 왜? 아무튼 뭐 거의 음랜디급의 돈의 화력이었기에 주변에 위치한 119 소방센터의 대원분들과 음식을 나눠 먹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사건이 그냥 보배드림 내부에서만 벌어지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러 언론에서 다룬 것은 물론 상황실을 취재하러 온 방송사도 있었을 정도란 말이죠. 이쯤 되면 빨래니 차주도 뭔가 쎄한 걸 느꼈을 거예요. 빨리 차 빼고 싶었을 텐데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가지러 가? 때문에 상황실이 마침 부재 중일 때 냅다 견인해가 버렸습니다. 아니 그냥 시원하게 사과 한번 하시지만은. 근데 이제 우째 차가 사라졌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여태까지는 마침 인가 주변도 아니었기에 이렇게 축칠수라도 있었지. 이제 빨래니 차주도 상황을 파악했는데 이 차를 가만두겠냐고. 당연히 안 보이는데 꽁꽁 숨기겠죠. 때문에 아쉽게도 이 사건은 이렇게 사과도 못 받고 허무하게 끝이 나 버리는 줄 알았으나 세상은 넓고 광기는 넘쳐난다. 당시 상황실을 지키던 사람 중 한 명이 단단히 도끼가 올라 거의 뭐 추격자의 빙의해서 또다시 빨래니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야, 이 양반 안 들키려고 바디 커버까지 덮어놨는데 이걸 아니 이거 어떻게 찾았대? 빨래니 차주는 이리저리 차량을 옮겨 다녔지만 얼마 못 가 계속해서 추격자에게 검거당했고 추격자는 이런 메시지를 남겨두었죠. 피해자분들에게 사과 안 합니까? 사과하세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다시 현장을 찾아가본 추격자는 찢어 발겨진 자신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게 빨래니 차주의 가장 크나큰 실책이었죠. 추격자가 한을 품어버리게 됐거든. 그는 진천에 거주하는 모든 회원에게 빨래니 차량이 조금이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면 자신에게 제보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제보를 받으면 자신이 직접 현장에 나가 사진을 촬영하여 족족 신고를 때려버립니다. 약 반년에 걸쳐 중앙선 침범, 불법 주정차, 인도 주차, 인도 주행, 방향 지시 등 미점 등 조금만 엇나가도 싹 다 신고를 때리며 범칙금을 다발로 매겨줬죠. 야 이거 하나하나 신고한 사람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밥 먹듯이 법규 다 어기는 이 양반도 참. 그리고 추격자는 다시 한번 진심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떤 메시지였냐? 그때 찢어진 그 메시지. 아마 빨래니 차주도 이쯤에서 직감했을 거예요. 이거 사과 안 하면 진짜 진짜 그 때문이었을까? 첫 글이 쓰여진 후 약 8개월 만에 마침내 빨래니 차주의 사과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진천 레니게이드 사건 가해자입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후 첫 글을 썼던 글쓴이로부터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벌금으로는 100만 원이 부과되었고 민사는 개인 사정으로 포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니냐 같은 의견도 있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건 차주의 사과였기 때문에 이렇게 진천 빨래니 사건은 약 8개월의 기간 끝에 결국 올케된 엔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참 이래서 세상 착하게 살아야 해, 그지? 한 가족을 위해 수많은 이들이 합심하여 단기간에 차량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차량이 있는 곳이 일종의 정보 장소가 되어 버리고 이어 몇 개월간 그를 피말리게 했던 추격자의 집념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져 엄청난 스케일로 뻗어나간 이 진천 빨래니 사건은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주기적으로 중계하는 등 당시에도 큰 관심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레전드로 꼽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네티즌 수사된 사건은 항상 뭐랄까 그 과정이 매끄럽지만은 않죠. 이번에도 오인 사격이 있기도 했고 이 명과 암에 대해서는 언젠가 영상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또 보죠. 오늘 알아볼 것은 보배드림 인피니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차량 사고 나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24쯤에 앞차 뒤에다 꽁 하고 박은 적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버버하게 될 정도로 당황스럽더라고. 아무래도 처음 겪는 일이니까 크크 어차피 저는 운전 안 해서 그런 일 안 겪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알아볼 사건을 보신다면 그런 생각 안 들 거예요. 자, 이 사건은 2023년 3월 말 보배드림에 올라온 한 게시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이드미러 수리비 400. 에? 사이드미러가 400이요? 뭐 사이드미러에 금칠을 해놨어? 아무튼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홀몸으로 두 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가 있었는데 맞은편에 사는 사람이 허구한 날 아이 엄마 집 앞에 주차를 한 거야. 이건 뭐 그렇다 치고 그날은 아이가 학원 차량을 타러 가고 있었는데 실수로 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쳤다고 합니다. 이후 그 사이드미러가 작동을 안 하길래 차주는 아이 엄마를 불렀고 수리비는 이후 알아본 뒤에 이야기하자면 일단 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상할 게 없죠. 아이의 부주의로 차량이
인증이 파손되었고 차주는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근데 차주가 얼마를 요구했냐? 그 금액이 400이다 이겁니다. 검색창에 차량 수리비 400 검색해보면 이런 사진들이 나오는데 사이드미러 하나에 400? 뭔 씨발 범블비라도 박았나요? 했는데 야, 그 차량의 정체는 그야말로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포르쉐였나요? 아니요, 상상 초월이었다니까? 파가니구나. 그 차량의 정체는 놀랍게도 인피니티 G37 쿠페.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차량의 현 중고가를 말씀드리자면 무려 600만원. 에? 찾아보면 330도 있어요. 중고가가 5, 600 간당간당하는 차량에 사이드미러가 400? 말 같은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차에 사이드미러가 달린 게 아니라 사이드미러에 차가 달린 거잖아. 엄살도 이 정도면 베지터급이야 그냥. 그리고 이어진 내용은 더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란 걸 들어두었기에 보험 이야기를 하니 렌트비가 어떻네, 재고가 없네 하면서 선심 쓰듯 현금 65회 합의해주겠다 말을 한 거죠. 굳이 현금을 달라 그러는 것 또 좀 느낌이 찝찝하죠. 해서 면허도 없던 아이 엄마는 이쪽에 문외한이었기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보배드림에 글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글만으로도 보배인들이 꽤 빡칠만 했어요. 보배드림에 찾아갈 듯 빼곡하게 모여 있는데 눈탱이 때리려는 거 누가 모르겠냐고. 거기에 더욱 어그로가 끌렸던 게 뭐냐면요, 함께 첨부된 차량 사진을 보면 웬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후미 등에는 빠큐하는 그림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강탈하는 리오 스포일러. 야, 뭐 이륙 준비해? 식사 테이블이야? 튜닝이야 개인 자유지만 사이드미러 값으로 400 받겠다는 사람이 후미 등에다가 빠큐 그림까지 붙이고 이런 것까지 달고 있으니 사람들도 아하 끄덕끄덕 하게 된다니까. 또 차주 소유의 이륜차가 3개 있었는데 차잘할 분들의 말로는 머플러가 순정이 아니라고 하고 마지막 하나는 번호판도 안 붙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늘 빌라 앞에서 새벽까지 남자 여자 모여 담배 피우고 떠들고 사람 잘 시간에도 차 꽝 몰면서 소음 공해까지 일으켰다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배인들은 평균 연령층이 높아 가정을 꾸린 이들이 대부분이라 했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빡쳐? 아이 관련 문제잖아요. 그래서도 아이가 엉엉 울고 있었다 했고 이후 더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이 앞에서 담배까지 꼬나물고 있었다고 합디다. 아무리 아이가 먼저 사이드미러를 건드렸다고 한들 이건 아니죠. 해서 사람들은 역으로 차주를 향한 빡친 버튼이 눌려버린 거야. 아이가 무슨 철선고를 갈긴 것도 아니고 툭 친 걸로 어떻게 사이드미러가 고장 나냐. 현금은 절대 주지 말고 보험 처리해라. 무리하게 요구하면 보험사에서 컷할 거다 등등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함과 동시에 차주도 왜 거기에 주차했대냐, 불법 주차니까 아이 한방병원에 입원시키고 진단서 떼어줘라 라고 하는 등 차주를 향한 역킬각을 노립니다만 그래도 인피니티 차주는 일단은 피해자잖아요. 때문에 합당한 보험 조치를 도와주는 데에서 사건은 일단락될 뻔했으나 누군가 발견합니다. 이 상황을 뒤집어 엎을 결정적인 한 방을 말이죠. 인피니티 사이드미러 원래 안 접히던 것 같은데요. 님이 그걸 어케암? 시간여행이라도 하셨음? 그러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로드뷰에 찍혀 있어요. 세상에, 이쯤 되면 로드뷰가 보배드림 최종 병기야. 이 사진은 2022년 7월 로드뷰에 찍힌 인피니티 차량의 사진입니다. 사이드미러 딱 하나만 접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사건은 언제 터졌다? 2023년 3월이다. 아이가 너무 세게 차서 과거로 밀려난 거 아니? 하필이면 로드뷰가 찍힌 사진이 사건 직전이고 하필이면 로드뷰 촬영 차량이 지나갈 때 인피니티가 그 자리에 있었고 하필이면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여놔서 차량 특정까지 되어버린 기가 막힌 이 상황. 진짜 하늘이 도운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사진 한 방으로 확정됩니다. 사이드미러는 원래 고장 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친 아이한테 덤태기를 씌운 뒤 현금을 냠냠 꿀꺽할 계획이었다는 거. 이거 완전 차에 꽃가루 불었다고 시청 가서 광택비 청구하는 꼴이잖아. 근데 어째? 딱 걸렸네. 아이 엄마 입장에선 전화 위복, 인피차주 입장에선 청천벽력이었던 이 소식은 보배드림 전역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중립기어를 냅다 풀고 풀악셀을 밟아버립니다. 인피니티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하나만 작동된다고 해서 짝귀라는 별명을 붙인 뒤 그를 합법적으로 조지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동원하죠. 일단 차량에 붙은 리어 스포일러, 이게 예리하게 각이 져있거나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보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률 위반이거든요. 이거랑 구별한 듯한 머플러, 또 번호판이 없는 것까지 하나하나 싹 모아다가 국민신문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민원을 때려버립니다. 또 이미 고장난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아이에게 덤태기를 씌우려 했던 것, 이것도 물고 늘어지며 금감원에도 민원을 때려버립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차량의 등록 원부 조회도 해봤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인피니티가 아니라 웬 스타렉스가 검색되는 거야. 해서 자세히 보니 이건 7이 아니라 1이었습니다. 7로 보이도록 라카를 칠해둔 거예요. 차량 번호판 훼손, 이것도 엄연한 법률 위반이거든요. 요것도 겸사겸사 신고 넣어주고요. 그리고 다시 제대로 검색해보니 압류 상태 11건 체납 중인 것도 함께 밝혀집니다. 야, 뭐 현금 받아서 이거 내려고 했나? 그리고 누군가가 해당 인피니티 차량의 팔린 기록까지 털어버렸는데 얼마에 팔렸다? 540만원이다. 사이드미러 한 짝씩 하면 800인데 개싸게 산 듯. 그냥 까도 뭐가 계속 나왔다니까. 인피니티 차주는 그제서야 보배드림에 등판하여 납작 엎드려 사과를 했는데 원래 사이드미러가 작동이 되다 안 되다 했다. 아이가 부딪힌 뒤에 완전히 고장 난 거다. 어머님과는 잘 이야기 나누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어서 당황스럽다. 그리고 아이와 어머님께 정말로 나쁘게 말한 건 없다 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사람들이 굳이 그대로 들어줬겠습니까? 이거 말만 공손하게 했을 뿐이지 면허도 없고 남편도 없는 사람한테 부품들 미국에서 건너와야 해서 6개월 이상 걸린다. 사이드미러 안 접히니 차량 렌트해야 해서 400 든다 하면서 사람 슬슬 불안하게 만들고 현금 요구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나쁘게 말한 게 없다뇨.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폐차장 출신 피셜로는 3만원 주면 10분 안에 왁스칠까지 해서 교체해준다는구만. 무슨 6개월이나 걸려요 걸리기는. 이후 이 짝귀를 보러 가기 위한 성지순례가 이어졌는데 같은 동네에 SM3에도 리어 스포일러가 달려있다는 게 발견되자 아니 여기는 무슨 공항인가 왜 이렇게 난리 날린 차가 많아? 혹시 이거 짝귀 와이프 차 아니야?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도 짝귀한테 낚였던 사람의 차량이었습니다. 짝귀가 직접 트렁크 뚫었다가 다 어그러졌다는데 야 이거 들어오면 어떡하냐? 보배인들의 성지순례가 계속 이어지며 부가 이익을 본 이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먼저 밤바라 소음에 시달렸던 동네 주민들이 인피니티가 사라진 덕에 발 뻗고 잠잘 수 있었고 또 성지 주변에 있던 추어탕집의 매출이 수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리뷰 글까지 올라오던데 사진 보면 맛있어 보이긴 해. 아무튼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 짝귀는 보배드림에다가 1개, 2개, 3개, 4개 총 5개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만 사과를 바라주는 건 당사자의 몫이죠. 아이 엄마는 과연 사과를 바라줬을까요? 종국에는 아이 엄마가 빡이 단단히 돌아버리며 이 사과는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엄마도 아이가 잘못한 부분에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서 빨리 해결하고 사과 받을 건 받고 일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는데 짝귀가 계속해서 아이를 언급하고 짝귀의 아내까지 나서서 아이 이름을 언급하며 글 빨리 내리라고 닥달하는 등 비호감 스택을 맥스치로 쌓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짝귀가 담배 문채로 아이를 잡아뒀다고 했죠. 아이 엄마가 그걸 이때 알게 됐거든. 그리고 저에게 먼저 진심으로 사과도 안 하셨 잖아요. 본인 변명글부터 올리셨잖아요. 보배드리님들이 안 찾아주셨으면 저는 그 사실도 몰랐을 거예요. 아이가 무서워 울고 있는데 그 앞에서 담배 피우면서 지인들하고 통화를 했다고요? 아직 저희 가족 안 괜찮아요. 저 용서해드릴 마음이 없어요. 여기서 분노가 폭발해버리며 정말 끝까지 가겠다며 고소를 때려버렸습니다. 결과는 사기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거듭된 사과에 마음이 약해질 법도 했지만 역시 엄마는 강했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몇 달째 우울, 불안, 불면 등으로 심리 검사를 받고 교육청 지원으로 심리 상담 치료와 약까지 복용하고 있다는 거 보면 참 잘한 결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이 엄마는 보배인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근처 보육원에 기저귀를 기부하며 사건은 훈훈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말씀 안 드려서 감이 안 오셨겠지만 검찰 송치 부분 제외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진 기간은 단 이틀! 또 보죠. Have you heard about Brad's wife? Did you hear about Brad's wife? Did you hear about Brad's wife?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애타게 브래드의 아내를 찾고 있었죠. 안젤리나 졸린가요? 아니 이혼한 지가 언젠데. I heard about that. That was terrible. 그녀를 위한 노래가 여럿 만들어지기도 했고 여러 기업들 심지어는 소방서에서까지 그녀를 고용하겠다는 공고를 내고 게다가 가두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 미국 전역이 애타게 찾고 있는 이 브래드의 아내는 누구인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남부 가정식을 파는 크래커 배럴이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설립된 지 50년도 더 넘었고 매장 수도 600개가 넘을 만큼 메이저 프랜차이즈인데 2017년 2월 27일 한 남성이 페이스북에 크래커 배럴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브래들리 리드 버드, 흔히 부르는 대로 브래드라고 부를게요. 이 사람이 적은 글을 보자면 아니
내 안에 경력이 크래커배럴이 미친놈들 내 안에 11년을 근속했는데 갑자기 잘랐거든? 근데 왜 자른 줄 알아? 운동 안 했다고 잘랐어. 뭐 보디빌더 뽑냐? 이게 말이 돼? 일도 한 주에 5-60시간 초시켜놓고 진짜 개빡도네. 화가 단단히 나셨네. 그럴만도 하죠. 이것만 보면 11년 근속에도 불구 별 가짜란 이유만으로 사람을 잘라버린 거니까. 때문에 이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글은 놀라울 만큼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긴 하죠. 아니 그냥 킹바린이 글 하나 딸랑 남긴다고 바로 공론화가 될 리가 없잖아. 막말로 성인 피투도 아니고 말이지. 해서 이 글은 별 관심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자, 이번 편의 제목이 기업이 진짜 광기를 만나면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사실 기업에 대응하는 개인은 뭐랄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비현되곤 하지만 몇 년 전에 있었던 게임업계 트럭 사건 같은 걸 보면 개인이 뭉쳐서 패는 건 기업한테도 꽤 아프게 먹힌단 말이죠. 그때 왜 트럭을 보냈겠어. 이슈가 돼야 하니까 액션을 크게 하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해 사건이 일단 이슈가 되어줘야 뭐라도 된다는 건데, 근데 사건을 이슈화시킬 때 민망한 게 없죠. 앞에서 모인 브래드 와이프 사건은 하나의 밈으로 발전하며 미국인들을 단합시키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파마첵스 사건을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파마첵스 때를 되짚어보자면 사건 자체가 하나의 밈이 된 탓에 개인들이 뭉치는 계기가 되었고 스노우볼이 구르며 나중에는 제품까지 출시됐던 것처럼 말이죠.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왔어. 브래드의 하소연 글은 비록 묻혔지만 남자가 한을 품으면 한 겨울에도 딴띠가 나는 법.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페북에 꾸준 글을 작성합니다. 왜 제 아내를 해고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오늘 제 생일이네요. 그래서 왜 제 아내를 해고했죠? 자,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더니 해당 글은 페이스북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아 갑작스레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보이? 아내가 해고됐다는데 11년을 근속했는데 고작 운동 안 한다고 잘랐다고? 어디 회사인데? 크래커배럴? 아니 미친놈들 아님? 당시 브래드가 글에다가 걔네 페북 가서 왜 그랬냐 물어봐라 라는 말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직접 크래커배럴 페이지로 몰려가서 항의하기 시작했죠. 허나 그들은 무슨 이유에선지 해당 일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들에게서 대답을 받아내야겠다는 일념으로 크래커배럴의 모든 게시물에 브래드 와이프를 언급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 여러분, 귀엽고 조그만 해마가 그려진 텀블러를 출시했습니다. 와, 스테인레스 재질이네요. 마치 11년간 열심히 일한 브래드의 와이프를 단칼에 해고해버린 너희들의 심장처럼 말이지. 이런 느낌으로다가 브래드의 아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게시글에서도 그녀를 계속해서 소환했던 겁니다. 이게 약간 옛날 그 한필규 드립이랑 비슷한 거예요. 아이오아이 김세정 4kg 빠져 33 사이즈를 했다. 김세정 몸매, 노래, 얼굴 다 가진 여자. 하지만 강릉함씨 31의 손인 나 한필규는 가지지 못했지. 이 글이 유명해지고 난 뒤에 한필규 씨와 전혀 상관이 없는 글, 예를 들면 침팬치 인간보다 더 뛰어난 순간 기억력을 가지다. 리얼임? 개신기하네. 하지만 침팬치도 강릉함씨 31에선 한필규는 가지지 못했지. 이렇게 개 뜬금없는 곳에서 한필규 씨가 소환됐던 것처럼 브래드의 아내도 어떤 글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아침 식사를 더욱더 가볍게 만들고 있습니다. 건강식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가벼운 게 뭔지 아시나요? 브래드와 그의 아내의 지갑입니다. 당신들이 그녀를 해고하지만 않았어도. 오늘 크래커배럴 가게에서 앨리сон 크라우스의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녀의 공연을 보고 싶은 사람 중에는 브래드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을 테죠. 11년의 헌신적인 봉사 끝에 해고당하셨으니. 내절 적당히 좀 해라. 좀 현실을 살아 씹다가. 그래, 정의가 실현된 후에 말이지. 11 years, million tears. 이때 크래커배럴 페이지에 달리는 댓글 수가 이전 대비 226% 이상 증가할 정도였다고 하던데, 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러쉬가 이어졌음에도 크래커배럴은 끝끝내 공식적인 응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한번 불붙은 광기는 사그라들 줄을 몰랐거든요. 아니 이 정도로 응대 안 할 거면 담당자 자르고 브래드 아래 채우게 개X기들아. 크래커배럴의 위키 문서에 총 직원 수 7만 명 마이너스 브래드 와이프 같은 게 적히는가 하면 Justice for 브래드 와이프 matters, 11 years 같은 해시태그나 Make Brad's wife great again 같은 구호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녀를 위해 모인 청원이 26,000개를 넘기기도 하는 등 사건은 몸집을 불려갔고 결국 언론에까지 박제되기에 이르렀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건은 이슈를 넘어 아예 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녀에게 바치는 헌정곡들이 여러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길거리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You guys want to do an interview about Brad's wife? Do what? About Brad's wife and how she got fired? Who's Brad? Well, Brad's not important, but his wife, she worked at Cracker Barrel and they fired her after 11 years.
On his birthday. I heard about that. That was terrible. 직접 나서서 가두 시위를 진행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이들은 없었냐? 왜 없겠어. 다른 기업들한테는 이만한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브래드의 아내를 고용해 주실 수 있나요? 11년 경력자신데 우리 쪽에서 당연히 알아모셔야죠. 브래드 와이프 밈은 마케팅의 수단이 되어 여러 기업들에서 우리는 브래드의 아내와 같이 훌륭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 심지어는 소방서 같은 공기업까지 여기에 참여할 정도였다고. 이렇게 구석에까지 몰리게 된 크래커벨을 엄청난 크기의 광기를 두 눈으로 마주한 그들은 결국 아무 일도 없었다. 자, 이 사건은 말이죠, 허무하지만 끝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대답 없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크나큰 광기라도 시간이 지나면 식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유야무야 잊혀져 간 거죠. 아니 이래도 되는 거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아직 참된 인터넷 망령이 아닌 거예요. 이건 사실 하나의 거대한 트롤링으로 보는 게 맞긴 합니다. 사람들이 파마첵스를 진짜 먹고 싶어서 파마첵스에 투표한 게 아니듯 브래드 와이프 지킴이들도 정의를 수호하려는 숭고한 신념 때문이 아니라 그냥 건수 하나 잘 잡힌 김에 신나게 놀고 갔다고 보는 게 무방하죠. 근데 브래드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이슈가 되길 원했으니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이었던 셈이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진짜 부당해고였으면 이미 변호사 고용해서 승소하고 기사로 났을 텐데 그런 거 없는 거 보니 이쪽도 뭔가 뒤가 구린 게 있지 않았겠냐 하는 의심도 있었고, 브래드의 말에 약간의 부풀림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나며 어영부영 마무리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즘 크래커배럴의 근황은 어떨까요? 영상 제작 기준 며칠 전에 크래커배럴이 고객의 컴플레인을 받고 이에 대해 사과를 하는 트윗을 올렸던데, 브래드의 아내라면 최대로 이해했을 텐데. 와, 이제 6년 전 밈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거임? 왜 저러는 거 하여간 알아줘야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와! 방금 움찔했으면 님들도 그냥 이거 이해하세요. 어딜 가나 조건만사급으로 박힌 밈은 있는 것 같아. 또 보죠. 오늘 알아볼 것은 인터넷의 단합력입니다. 익명성 덕분에 서로의 얼굴은커녕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부대끼고 있는 인터넷.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의리의 단합력은 피어나곤 하는데, 구글 크롬에 새 탭을 누르면 가장 많이 방문한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엉뚱한 사이트가 나오기도 하나요? 남편 컴퓨터로 보고 있는데 좀 이상한 사이트가 나왔어요. 잘 알려진 문제인데요. 애드웨어가 광고하고 싶은 사이트를 조작하여 끼워넣는 수법입니다. 보통 음란물, 도박, 짝퉁 사이트 등이 많이 나타나니 백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보는 게 좋겠네요. 1783명 중 1734명이 이 답변을 유용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남편형은 나가 있어. 걸리기 싫으면. 얼마나 훈훈한 광경입니까? 자, 이렇듯 인터넷에서도 의리의 단합력이 피어나곤 합니다. 2011년 미국에서도 한 학생 커플을 위해 20만 명의 사람들이 한데 뭉쳤고, 그 여파로 지미킴의 라이브쇼 등판은 물론 법안까지 개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그 이유는 얘네를 학교 무도회에 보내기 위해서. 띠용! 이게 뭔 개소리야? 자,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미국에는 프롬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주로 학년 말에 열리는 일종의 댄스 파티, 무도회인데요. 안젤리나, 나랑 같이 무도회까지 하늘래? 너 같은 너드씨에게랑은 안 가?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나오는 요 무도회, 이거로 프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단어가 좀 어색해서 그냥 무도회라 부를게요. 위와 같이 무도회는 파트너와 한 쌍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기에 날이 다가올수록 학생들은 파트너를 찾는 데에 열을 올립니다. 그리고 쉘턴 하이스쿨에 재학 중이던 제임스 테이트 군은 같은 학교의 소날리 로드리게스 양에게 무도회 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죠.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소날리 로드리게스, 나랑 같이 무도회에 가주지 않을래? 연락해. 라는 메시지를 학교 벽에다가 딱! 야씨, 너 낭만 합격. 빅딜에 들어가라. 사실 이게 공개 고백만한 수치풀이 없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서로 호감이 있다면야 충분히 먹히는 전략이거든. 그래서 로드리게스의 대답은 어땠냐? 예스! 그럴 줄 알아. 누구세요? 네 교장이다 이 새끼야. 그렇습니다. 지금 일 벌려도 온 거 보면 로드리게스만 허락한다고 끝이 아니게 돼버렸죠. 아니, 역으로 끄는 솜씨 봐. 이거 퍼클파 탱커 해도 되겠어. 당연히 해당 사건은 교내 징계위원회에 붙여지게 되었고, 테이트와 그를 도운 친구들에겐 엄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벌은 너무나도 잔인한 벌이었죠. 설마 퇴학인가요? 아닙니다. 정말 잔인했다니까요. 고소 때렸구나. 그들에게 내려진 벌은 놀랍게도 무도회 입장 금지. 진짜 씨발 잔인하긴 하네. 그야말로 청천벽력 아니었겠어요? 아이씨, 선생님도 제 한 번만 봐주세요.
꺼져. 물론 테이트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뭐랄까 이건 좀 로맨틱한 일탈이잖아요. 쉘턴 고등학교의 다른 학생들은 테이트에게 마음이 동했고 그들은 이 처벌에 대해 다 함께 반발하기로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교내에서 농성을 벌였고 이 일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퍼뜨리기 시작했죠. 야, 테이트 이 자식 이거 꽤 인싸였구만.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도 하나 만들어집니다. Let James Tate go to the prom. 제임스 테이트를 무도회에 보내자. 근데 그럼 뭐합니까? 선생님들의 권력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잖아요. 그들은 농성을 벌이는 학생들을 해산시키며 이 소동을 손쉽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런 개꿀잼 이슈를 사람들이 가만 보고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앞서 말했듯 학생들은 이 사건을 SNS에도 공유했는데 이 새끼 낭만 봐라, 고백 공격 덜었는데, 야 근데 그걸 또 받아줬대. 역시 될 놈 되리라더니. 근데 저 남자의 무도회 입장 금지당했다는데. 헐, 이 빼는 너무한 거 아님? 낭만 다 뒤졌네. 쯧쯧.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된 겁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점차 많은 이용자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트위터에서도 테이트의 팀이 되어주겠다는 해시태그 팀 테이트의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현실에선 몰라도 인터넷에서만큼은 스노우볼을 일단 굴려낸 거지. 여기 있어. 지역 언론이 먼저 반응합니다. 지역 방송국 WTNH에선 이 이슈를 프롬 퍼니시멘트, 무도회 입밴이란 이름을 붙이고 연이어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를 이어나갔죠. 너무 스케일 커지는데. 학교 측 슬슬 쫄리죠. 이럴 줄은 몰랐죠. 그래도 당시 여론이 크크 이쯤에서 번복해주면 리얼 학교 간다살임 이런 느낌이었으니 아직 부활각 남았지. 때문에 쉘턴 고등학교의 교장인 베스 스미스는 무려 언론사의 카메라 앞에서 학교의 입장을 재발표합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There has been a practice at Shelton High School for many years that students receiving an in-school or out-of-school suspension after April 1st for any reason would not be allowed to attend the prom. These communications are intended to remind our students and parents of the high school expectations and consequences. 요약하면 안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아씨, 이 양반가 진짜 대적 같긴 하네. 사실 이쯤에서 테이트와 학생들은 반포기 상태였어요. 그잖아,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는데도 젖가를 박아버리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뒤집냐고요.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진작 그랬어야지. 하지만 이 녀석이 항복할까? 맞습니다. 학생들이야 쫄릴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인터넷은 알바노거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단합력을 보여줬냐면 페이스북 페이지에 몰려든 사람은 약 20만 명. 게다가 팀 테이트 해시태그는 트위터에서만 1만 번 이상 게시. 이제 이건 지옥고 수준의 이슈가 아니게 돼버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다방면의 사람들이 테이트를 도왔는데요. 더 스퍼피셔스란 밴드는 Don't Hate the Tate이란 노래를 발표했고요. Don't hate the Tate. He's done nothing wrong. Give him a break and let him go to the prom. 쉘턴 고등학교의 졸업생 크리스천 이아누치라는 사람은 무도회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는 테이트를 위해 새로운 무도회를 기획하죠. 이때 스폰서로 지역의 현대대리점, 펩시 등의 회사가 붙을 정도였다니까.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쉘턴 고등학교의 졸업생이며 미국 NFL에서 활동 중이던 댄 올랍스키도 이 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죠. 말도 안 되게 가혹한 결정이다. 물론 학교의 룰은 존중해야 하나 이와 같이 본보기로 삼아 무도회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빼앗는 것이다. 학교가 나온 스포츠 스타까지 이렇게 대놓고 반대를 한 거야. 여기서 끝이냐? 아직도 아닙니다. 점차 메이저 방송국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다루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미국의 명망 높은 토크쇼 지미 킴의 라이브에서도 이 사건이 다뤄집니다. 한국에도 악플 읽기 코너로 꽤 알려져 있는 토크쇼죠. 아무튼 여기에 테이트와 로드리게스가 무려 실시간으로 출연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놀면 뭐하니에 나온 격인데 미국이니까 당연히 뷰도 훨씬 셌겠죠. 자, 드디어 끝이냐? 여전히 아닙니다. 이 소식은 무려 정치권의 탁자 위까지 오르게 되었죠. 코네티컷주의 하원 의원 제이슨 페릴로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학교의 대처가 너무 강경하다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폭력, 재산상 손해 등의 심각한 수준의 규칙 위반이 아니라면 학교 후원 행사 참석 금지 등의 처벌 대신 사회봉사 등의 처벌로 대체되어야 한다 라는 법안의 초안을 작성 중임을 알립니다. 야, 이거 맞냐? 이쯤 되면 사실 학교는 고사하고 테이트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로드리게스가 더 당황스러웠겠죠. 데이트 신청 한번 고하게 받았다가 이게 뭔 일이래? 실제로 로드리게스는 당시 극장에 가다가 행인에게 사인 요청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허나 철옹성과 같은 쉘턴 고등학교 이미 기자들 앞에서 뱉어놓은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유도리가 없지 가오가 없냐? 그들은 굳건한 마인드로 다시 한번 기자들을 불러 모아 기자회견을 엽니다. 요 며칠간 쉘턴 고등학교는 국제적인 규탄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테이트 그냥 무도회 보낼게요. 좀 봐주세요.
그래 좀 늦었지만 이게 맞지. 학교 측은 뒤늦게나마 제임스 테이트는 낭만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라는 말과 함께 그를 비롯한 친구들의 징계를 철회했습니다. 그야말로 인터넷과 언론과 셀럽과 정치판까지 모두가 하나 된 레전드 단합 사건이었죠. 그리고 6월 4일에 열린 무도회, 테이트와 로드리게스는 아주 한껏 차려입고 당당하게 무도회에 참여하며 이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야, 어떻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낭만 터지냐. 코네티컷주 낭만 합격. 또 보죠. 오늘 알아볼 것은 본인 등판입니다. 익명성의 인터넷, 그 안에서 너도나도 가면을 쓰죠. 누군가는 가면은 가면답게 자신을 숨길 용도로만 쓰는 한편, 누군가는 자신의 실체를 감춘 뒤 한껏 몸집을 부풀리는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안녕하세요, 현직 만화가입니다. 지망생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려고 놀러왔어요. 선도 제대로 못 그으면서 허접하게 프로인 척하지 마세요. 꼬우면 인정하시던가. 형이야, 데뷔 30년차 신암행어사 판매량 500만 부는 넉넉하게 돌파한 경일이 형이야.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소위 말하는 진짜가 등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형이 여기서 왜 나와? 가 절로 튀어나온다니까. 오늘은 요런 느낌의 사건들을 쭉 알아볼게요.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키배는 어디서나 일어나지만 유튜브에서의 키배는 항상 아찔한 것 같아요. 답글이 막 몇백 개씩 찍혀있는 거 보면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진다니까. 이 유튜브 키배 중에서도 명짤로 남은 게 하나 있는데, 일단 영상은 이겁니다. 놀이기구 타다가 기절함. 연인으로 보이는 남녀가 같이 놀이기구를 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인데, 야, 이엔님 그냥 마스크는 상남자인데 이건 뭐 그냥 가버리시는데? 흔한 유머 동영상 중 하나인데 여기에 강훈철이란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죠. 이건 간질발작인데요. 응? 간질발작? 간질발작은 약간 찌릿찌릿 짜라짜라 비슷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역시나 답글이 달립니다. 이건 그냥 기절한 거지. 간질로 인남발작이 오면 거품을 무는 등 몸의 근육이 굳는 듯한 증세를 보이지요. 그죠?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게 아니죠. 저 뭐야, 인남발작이라고 뭐 어려운 말도 쓰시고 뭐 그 한성구란 이름도 뭔가 믿음직하고 그러네. 허나 처음 댓글을 단 사람은 자존심을 죽이긴 싫었는지 그냥 웃지요 하고 정신승리를 시전합니다. 아, 이럴 때는 솔직하게 그냥 몰랐습니다, 잘 배워갑니다 해야 쿨한 거지. 근데 이진규란 사람이 이 키배에 쐐기를 박아버리죠. 윗분 현직 세브란스 병원 소속 부교수로 계십니다. 가만히 계시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야, 내 그럴 줄 알았다. 그 세브란스 병원 부교수면 뭐 말... 잠깐만, 이 사람 강훈철이 아니라 한성구한테 한 말인데요? 신경계 질환을 앓는 어린 환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강훈철 교수. 그렇습니다. 간질발작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현직 의사, 그것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당시는 부교수, 현재는 소아신경과 과장으로 지내고 있는 분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진짜가 등판하며 이 짧은 킵에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는데, 그 와중에 누군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한성구 교수. 완마 세상에나, 의사 등판으로 인한 압살극인 줄 알았는데 자강두천이었어? 서로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맞고라 결... 그 한성구 씨는 그냥 동명이인이라고? 아, 의사는 아니시라고? 오케이. 현재 원답글은 삭제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답글을 보면 자신이 직접 동명이인이라고 밝힌 듯 하네요. 크크, 내 그럴 줄 알았음. 인남발작이네 뭐래 하면서 어려운 말 쓰는 사람 치고 전문가 없더라. 아, 그것도 그냥 제가 잘못 본 거였습니다. 간질로 인 한 발작 오타인 것 같다라고요? 죄송. 아무튼 결론은 뭐다? 이진규, 너 선배님 무시받는 게 열받았던 거니? 2013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MMORPG 아키에이지를 아시나요? 지금은 그게 뭐임? 하는 분들 꽤 있겠지만 이게 처음엔 엄청난 기대작이었거든. 왜냐? 정말 별의 별 컨텐츠가 다 있었고 그만큼 자유도도 높았거든요. 예를 들자면 PK가 비교적 자유로웠는데 이때 PK 플레이어는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배심원은 당연히 유저들이었죠.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나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감옥에서 탈옥도 할 수 있었죠. 유저 둘 PK로 죽인 애가 잡혀와서 배심원이 왜 죽였냐고 캐물었는데 커플이라 죽였다고 하니까 만장일치로 무죄 떴다고 함. 약간 요런 게임. 아무튼 서비스 초기 사람들에게 아키에이지의 최강자가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모두가 입을 모아 무활이라는 유저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 무활의 아이템인데 대충 설명을 들어보니까 방어구와 무기는 제작 확률 0.1% 미만, 근데 그걸로 도배함. 장신구들의 최종 수식어는 명인, 근데 그걸로 도배함. 다른 장비들은 50인 레이드 보스 드랍템이 최고, 근데 그걸로 도배함. 아니 이거 채팅
채팅창이었으면 뱀 먹었어요. 뭐 싹 다 이렇게 도배를 했대? 템이 워낙 정신 나간 수준이라 그의 이름은 매번 캐릭터 검색 순위 상위권에 위치했고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틈만 나면 무할 템 좀 봐라 덜덜 같은 글이 올라왔다고 하죠. 근데 이게 그 템이 좋다고 무조건 게임을 잘하는 건 또 아니죠. 실제로 무활은 기전이라 불리는 PVP 컨텐츠에서 자신보다 스펙이 낮은 유저에게 패배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거 꼭 물고 늘어지면서 속 뒤집으려는 애들이 있거든. 당시 한 유저가 무활과 PVP를 붙은 뒤 이기고 나서 야 진짜 니들 졌다 못한다 하면서 선빵을 쳐버린 거야. 다른 욕 다 참아도 겜조밥이란 말은 못 참죠. 때문에 무활도 맞받아치며 아주 자연스레 키베가 열렸는데 원래 키베는 갈수록 구질구질해지죠. 분명 게임으로 싸웠는데 나중에는 현실 스펙까지 걸고 넘어지잖아.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무활 딱 봐도 현실에서 날백 쓰겠네. 크크 빚내서 현질하냐? 니보다는 잘 버니까 걱정 니은. 응 나는 롤스로이스 타고 다녀. 나는 롤스로이스, 벤틀리, 람보르기니, 아우디 다 있고 요트도 있어. 아니 씨발 구라도 좀 적당히 쳐라. 구라 아니야. 1년에 80억 벌어. 아니 80억 씨발 매소냐? 인증 없으면 뭐다? 인증해줄게. 딱 기다려. 라는 말을 끝으로 무활은 사라졌습니다. 그치 씨발 야 저렇게 어나더급으로 보는 사람이 어딨어. 여기 있습니다. 띠용 무활 벤틀리 다이아몬드 플라잉 스퍼. 됐냐? 벤틀리 플라잉 스퍼 최저가 3억 3천만원 씨발 유해진 냅다 인증을 때려버립니다. 아니 근데 벤틀리 비싼 차긴 하지만 이걸로 인증이 아직 좀 부족하지. 무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이거 미쳤네. 이건 또 뭔 가격이 7억 합니다. 현실 스펙 끌고 오니까 킵에 발려버렸죠. 뭐 롤스로이스랑 아우디랑 요트는 인증 안 했다고 늘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솔직히 너무 추하잖아. 나중에 말하기론 이 사람은 애초에 롤스로이스도 없었다더만. 때문에 이 사건은 이렇게 현실 부자의 참교육으로 마무리 지어지나 했는데 이 인증 사진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당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는 국내에 대략 10대밖에 없던 희귀한 차였고 특히 파란색 모델은 단 한 대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고요? 방송 자료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나도 타고 싶다. 아이돌의 바로 그 차. 람보르기니사의 모델 중 유일하게 오픈카 기능을 가진 슈퍼카. 그 주인은 편의자님 좀 잘못하셨는데 다시. 맞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2세대 아이돌의 뿌리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제서야 사람들은 연봉 80억, 미친 차량 라인업, 거기에 요트까지 이 모든 게 전혀 허세가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이슈라 기사로도 작성되었는데 팬들 애지가리를 놀랐겠는데? 그잖아. 내 최애가 게임커뮤에서 킵에 뜨다가 딱 걸렸다는데 좀 깨지 않겠어요? 당시 이 사건을 접한 팬들이 뭐라 했었냐면요. 준수 맞네. 응? 사실 시아준수는 이미 팬들 사이에서는 알아주는 겜돌이었다고 합니다. PC방에서 시아준수님 만났어요. 아니 왜 맨날 시아준수 어디서 봤다고 하는 건 죄다 PC방 아니면 식당님? 라고 팬들이 직접 말할 정도죠. 다른 걸 볼까요? 주문으로 초대박을 쳤던 동방신기의 4집 미로틱 앨범을 보면 시아준수의 땡스투가 있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G2 십자가분들도 고맙다고 하는 거야. 엥? 갑자기 웬 십자가? 저게 뭐임? 시아준수 개신교라서 자기 교회 사람들 샤라웃한 거 아님? 그럼 G2는 뭐임? 헤헤 지저스인 듯. 아니면 교회가 작아서 개십자가라고 하는 거 아닐? 아무튼 팬들 사이에선 갑로들박이 오갔으나 사실 G2는 게임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약자였고 시아준수의 가문명은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 보니 팬들도 그냥 준수 맞네 했던 겁니다. 허나 이 사건이 화제가 되자 무활이 인벤에 글을 하나 남기는데 안녕하세요 무활입니다. 사실 무활은 저와 준수 형을 포함 3명이 함께 키우는 캐릭터입니다. 어제 킵에 뜨다가 너무 화가 나서 준수 형한테 전화해서 차 인증 한 번만 하면 안 되냐고 부탁해서 인증한 겁니다. 준수 형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글이 쓰여지며 일단은 시아준수 본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게 되었죠. 근데 왜 일단은임? 팬들이 볼 땐 말이죠. 글씨체도 워낙 시아준수와 비슷하고 게시글의 말투까지 시아준수랑 워낙 비슷해서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실은 뭐 당사자들만이 알겠죠. 자, 물론 이야기에는 설정이 있기 마련이죠. 물론 이야기의 내러티브도 중요하지만 설정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거든요. 에이, 설정 집착하는 건 그냥 과몰입하는 거 아님? 따란 인어공주는 사실 흑인이었습니다. 아니 씨발! 설정 중요하죠. 이 설정 가지고 싸워댄 킵에만 모아도 8만 대장경 왕복으로 5세트는 편찬할 텐데 이 설정 킵에 쪽에서도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게임 판타지 소설의 주류화를 이끌었던 역작 달빛 조각사, 인기 있는 작품이 의뢰 그렇듯
그렇듯 달빛 조각사 또한 모바일 게임으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달빛 조각사를 재미있게 읽었던 독자들도 이 게임을 시작했겠죠. 뭐 게임은 많은 호평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이건 제쳐두고, 아무튼 게임 달빛 조각사 공식 카페에 누군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원글이 삭제되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게임 밸런스, 운빨 요소 등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추측되죠. 물론 이런 글에는 동의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나뉘어서 열띤 토론을 이어가잖아요. 당시에도 한 사람이 이 글에 반박을 하며 작성자와 키배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작까지 생각하면 이게 맞다, 아니다, 오히려 원작에는 그런 내용 없었다 하며 원작의 설정까지 들먹이는 상황이 나왔는데, 아까 말했죠. 이 게임의 달빛 조각사 신나게 봤던 사람들 차고 넘칠 거 아니야. 때문에 키배 뜬 거 보면 아주 피가 튑니다. 원작 우려하지 마시죠. 원작에선 파티 사냥 효율성 크게 강조하고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닌데 파티 맺고 극도로 효율적인 레벨링에서 소모된 레벨 보충한다는 묘사 몇 번이고 나오는데. 아닌데요. 소모된 레벨 보충한 적 없는데요. 지랄지은 그 얘기 자주 나옴. 원작 3번이나 보고 하는 말이니까 다시 읽어보기나 해라. 원작을 3번 읽으셨군요. 난 원작을 썼는데. 뭐라고요? 손 관종이네 이 새끼. 꺼져. 땡땡님, 저분 어그로가 아니고 진짜 작가님이세요. 하하지, 작가가 여기 왜 있어? 맞습니다. 원작의 설정을 가지고 키배를 벌이던 이 사람은 달빛 조각사의 원작자 남희성 작가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은 내가 원작을 3번 읽었는데 하면서 가오를 잡은 거야. 쪽팔리겠는데? 하지만 여기서 물러나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되죠. 바락 패턴에 돌입합니다. 아니 확인해보니 진짜 작가 놈이잖아. 지가 써놓고 내용도 까먹었나? 아주 제정신이 아닌데. 아 진짜 너무 추하잖아. 때문에 이 킵에는 그대로 캡처되어 많은 커뮤니티로 퍼날라졌고, 이 소식을 접한 유저들 반응은 어땠냐? 달빛 조각사면 작가가 틀렸겠는데? 에? 아니 이것도 뭔 소리야? 자, 달빛 조각사는요 12년을 연재하여 단행본 권수가 무려 58권에 달하는 장편소설입니다. 그 왕좌의 게임 작가도 자기가 만든 설정 기억 안 나서 팬클럽 회장한테 물어가면서 족보 쓴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때로는 원작자보다 몇 번이고 탐독한 애독자가 오히려 설정에는 빠삭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설정 충돌 같은 게 왜 나겠어요. 게다가 달빛 조각사는 같은 페이지 안에서도 설정 충돌을 일으켰은 만큼 치밀한 설계와는 꽤 거리가 멀다는 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원작 3번 탐독했지만 그래도 독자인 사람과 설정 빵꾸는 많이 내지만 그래도 작가 사이에 자강두천 구도가 그려졌고, 그 결과는 또 보죠.